네, 2023년 12월의 첫째 날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이 너무 춥습니다. 여러분 패션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로지 추위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고 옷을 챙겨 입고 나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독감 환자들도 예년에 비해서 3배 정도 늘었다고 하거든요. 물론 뭐 예방주사 맞는 분들도 좀 늘긴 늘었는데 아프면 저만 손해고 모든 것은 결국 자기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점은 예쁜 것도 좋고 뭐 멋있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본인이 따뜻하고 편해야 된다 이런 거죠. 오늘 갑작스럽게 추위가 닥쳐가지고 자동차 망가진 그래서 막 끙끙거리고 괴로운 분들도 많았다는데 어쨌든 미리미리 대비하시고 아침에 나오실 때 일기예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정보도 확인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뉴스픽 시간에는요, 이진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 요즘에 뭐 뉴스버스는 무슨 뭐 단독 내지는 정말로 아주 중요한 이슈들만 탁탁탁탁 만들어내는 그런 제조기 같아요. 이 뉴스버스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지금 이정석 검사 천안 마약 투약 의혹 보도했는데 참 용감하죠. 김태형 기자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처음에 이제 뭐 기타 사건들을 터뜨렸을 때도 그랬고 뉴스버스가 건드리는 사건이 사실은 기자들이 그렇게 막 건드리기 쉬운 사건들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제 검찰 정권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 바로 그 핵심을 딱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응원도 많이 해줘야 되고 실제 정말로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확실히 아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 얘기 한번 저희가 직접 모시고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어서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우리 김종대 전 의원과 최근 상황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진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큰 이슈가 2개나 있었죠. 김용,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법정 구속이 됐는데 5년이나 선고받았어요? 네. 어제 대장동 사건 첫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수수 혐의액 10억 3,700만 원 중에 7억 7천만 원을 실제로 받은 것을 인정하고 이 가운데 6억 7천만 원에 대해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남욱 씨는 징역 8개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객관적인 증거라고 하는 거는 돈을 직접 주고받았다라는 것에 상응하는 뭔가 외부적으로 드러날 만한 것을 말할 텐데 그런 증거는 사실은 나오진 않았고 유동규 씨가 돈을 주었다라고 하는 진술이 이제 가장 중요한 증거들이었는데 재판부가 그 진술을 많이 인정을 해서 7억 7천만 원 정도로 이제 혐의를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 추징 금액도 6억 8천만 원인가 6억 7천만 원인가 지금 인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변호인들이 혹은 내지는 김용 측에서 주장한 내용이 하나도 안 먹혔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물론 일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한숨 돌리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판결이었거든요. 이게 네. 대장동 사건의 첫 판결이었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일단 어제 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는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고요. 재판부는 그러면서 김 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지난 5월 4일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지 210일 만인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을 이제 지방의회 의원과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체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수수로 밀착해서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이제 규정을 했고요.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히 훼손하는 병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용 측의 이제 입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동규의 이제 입장 그러니까 경험 그런 본인의 그런 진술로만 이루어진 것을 대부분 인정한 것입니다. 그때 유동규 씨가 누구나 집에 김용 씨 아파트에 가서 계단에서 줬는데 그때 불이 있었네 없었네 CCTV가 있었네 없었네 이 두툼한 돈을 주머니 넣어가지고 주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네 안 하네 별거 다 있었었는데 사실은 상당히 그렇게 주기가 좀 복잡하고 어렵고 그분이 그때 진술했던 거랑 안 맞는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규 씨 진술을 다 믿어버렸단 말이죠. 이걸 두고서 재판부가 참 특이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긴 했어요. 게다가 돈을 줬다는 사람은 무죄가 나오고 또 남욱 씨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그러면서 8개월이나 선고하면서 또 법정 구속도 안 시키고 이랬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5년이나 김용 씨는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켜버리고 또 그 반대 입장에 서가지고 적극적으로 검찰의 주장을 다 이겼던 정민용이라든가 유동규라든가 남욱이라든가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또 다 좋게 지금 정민용도 무죄 나왔으니까 네. 이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사법부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공공개발에서 이제 부패 범죄가 돼버렸군요. 이 판사의 판결로 인해서. 예. 재판의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하자면요. 네. 김 씨는 이제 당내 대선 예비 경선 전후인 2021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유 씨와 정빈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서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인데요. 이 가운데 6억은 김 씨에게 전달됐다고 했고요. 나머지는 2억 4,700만 원이 유 씨가 김 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조사됐습니다. 이거는 그 계좌이체 때문에 나온 내용이고요. 재판부는 이렇게 전달받지 못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했고 김 씨는 2013년 2월과 2014년 4월에도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한 편익 제공 대가로 유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서 뇌물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는데요. 재판부는 이 가운데 2013년 4월에 받은 7천만 원만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중간에 또 유동규 씨가 배달 사고 일으킨 것도 있고. 네. 참. 유동규 씨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내용에 보면은요, 이제 현금을 가지고 돈 뭉치를 가지고 이제 줬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 판결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법원의 첫 판단인 만큼 유 씨가 번복한 진술이 상당 부분 유죄 증거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이 대표를 향한 수사 재판에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언론에서는 이제 저희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좀 불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또 반면에 이재명 측 변호인단에서는 유 씨의 발언과 경험만이 유일한 증거로 작용되는 이번 재판의 경우에는 유 씨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재명 대표와 관계성이 좀 부족하고 검찰이 조사 당시에 남 씨와 정 씨가 이 대표에 보고된 것이 있냐고 수차례 물었지만 관계를 부인했기 때문에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측과는 이게 연결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은 김용 씨가 최측근이다라는 것은 나왔지만 김용 씨로부터 이재명 대표를 뭔가 그러니까 전달됐다, 연결이 됐다, 이 돈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사실은 나오지가 않았고,
이재명 대표 측이 이 돈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어제 첫 일성이 재판 끝난 거 아니니까 좀 지켜보자. 이제 이런 얘기가 그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이나 여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봐라.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 그렇게 받았고, 이건 대상 경선 자금으로 받았다고 그 당시 얘기가 나왔었었는데, 이게 그냥 괜히 받았겠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 같죠? 뭐 보통 근묵 자흑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그렇게 그냥 법리 적용해서 누구에게 유무죄를 인정할 때 그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거니 하는 색안경 끼고 보는 걸로 이제 하지는 않지만 이낙연 또 대표가 이 상황에서 이래가지고 총선 치를 수 있겠어? 법원 몇 번 다니고 지금 최측근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런 얘기 또 해가지고 네. 또 좀 시끄러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 이재명 대표에게 썩 좋은 판결은 아니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좀 부담이 가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재판부의 판결문을 제가 조금 뜯어보니까 조목조목 뜯어보니까 좀 이게 이제 판사님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긴 한데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건 안 믿고 이게 사실은 자의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2심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헤쳐나갈지 허점들이 또 좀 몇 개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좀 보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들하고 사실은 물어보고 어제 이 김용식 변호인들하고 물어보고 그랬을 때 그분들은 무죄 얘기도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본인들 생각에 무죄니까 무죄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재판부하고 온도 차이가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좀 더, 그런 사건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 좀 객관적으로 시각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근데 조금 그렇게 안 생각했던 게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어떻게 될지 보고요.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어제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고 반발하면서 밤샘 농성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뭐 어제 번호표까지 나눠주면서 서로 이렇게 반반씩 움직여가지고 하기로 했다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밤새 어떻게 뭐 문제가 좀 생기고 그런 게 있었습니까? 어제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고요. 일단은 김진표 의장이 어제 이제 본회의 열 때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정보다 30분 늦게 본회의를 일단은 열었습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 전격 처리로 한 차례 처리가 무산됐던 이휘 원장과 이휘 원장과 검사 탄핵안은 3주 만에 다시 본회의에 보고된 것인데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본회의에서 표결을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탄핵안의 표결을 막기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길 것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서 결국 본회의에서 투표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어제 한 179명이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합법적인 절차로 이루어진 본회의 일정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 선진화법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 반대표 던진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탄핵 가결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야사당이 이제 사실은 같이 뜻을 모았죠. 네. 국민의힘 빼고. 국민의힘에서 원래 김진표 의장실을 점거해가지고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에서 나가는 걸 못하게 막으려고 실력 행사한다는 거였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지금 로텐더홀에서 이렇게 밤새 명성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장 사퇴하라고 그러면서 지금 또 시끄러운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에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의석수를 앞세워서 탄핵을 남발하며 의회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을 위해 본회의를 강행했다며 국회의장 사퇴도 요구했는데요.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을 위해 열어야 할 본회의를 민주당을 위해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 행위라면서 의회 폭거이자 국정방해, 사법행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여당은 국회에서 밤샘 농성을 벌인 뒤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추가 본회의의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72시간 안에 표결 못하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부결된 거로 보기 때문에 민주당도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뭐 예산 결산 먼저 좀 처리해야 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답을 했죠. 우리가 12월 2일까지 처리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는 오늘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하겠다는 뜻이 지금 있습니다. 예. 확보하고요. 어제 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반대표를 던진 그 표를 봤을 때도 이번에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이나 검사 탄핵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는 바로 직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2명으로 유권 해석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1명만 남게 돼서 거의 셧다운 상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동관 탄핵안도 그렇고 사실은 을지재단에서 연합뉴스TV 인수한다고 했다가 지금 그거 처리한 상태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YTN도 유진해서 인수하려고 하는 거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지금 같이 묶어가지고 보류됐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탄핵안이 통과가 되고 다 처리가 돼버리면, 탄핵이 돼버리면 방통위에서 업무가 딱 한 3개월 정도 정지가 돼버리니까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버는 셈이죠. 네. 그러면 그 동안에 또 총선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실질적으로는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제 용산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었다는 겁니다. 니네가 쓰잘데기 없이 연합뉴스 건을 건드리는 바람에 YTN 건도 해결을 못하고 다 묶여가지고 탄핵으로 넘기게 되고 무슨 짓이냐 화를 냈다는데 사필 규정으로 돌아가는 건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표 의장 과연 오늘은 어떤 선택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모습을 보여줄지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저는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뭐야? 하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본격적인 코너 시작에 앞서서 잠시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산삼 순백 광고인데요. 지리산 7년근 산양산삼에서 100% 추출한 진액으로 만든 산삼 순백입니다. 제가 지금 2박스째 먹어보고 있는데 아주 몸에 기운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가끔가다 저보고 기운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 전에 여러 가지 집안에 좀 우환이 있어서 사실은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뿐이고 이 산삼 순백으로 사실 좀 버티고 있기도 하죠. 어쨌든 산삼 순백 한 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박스 더 드리는 1+1 이벤트와 함께 신제품 산삼시대 한 박스도 추가로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산양산삼 70%의 도라지, 홍삼, 메가를 잘 배합한 산삼시대 꼭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자매품 산삼시대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추울 때 좀 기운이 나면서 이 몸에 있는 이 흐름, 피의 순환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도와준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자매품 산삼시대 잊지 마시고 유사상품과 혼동하지 마시고 꼭 산삼 순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포코포코님이 산삼 순백을 막 외쳐 부르고 계시네요. 네, 드셔보셨나봐요. 자, 여기까지 산삼 순백 얘기하고요. 자, 정말 이제 오늘 또 해야 될 대담한 대담 코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마약과의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고위
차장 검사는 엄청 고위급이거든요. 이 고위급 검사의 처남이, 이 처남도 또 엄청난 부자죠. 재벌이죠. 처남이 마약 투약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바로 그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데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도저히 이거는 그냥 놔둘 수 없다라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죠. 그 부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매형 때문인지 아무 문제가 없이 남편이 잘 돌아다니고 잘 해결됐답니다. 아, 그래도 정말 의롭죠. 원칙적으로 집안 식구를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이 검사가 다른 비리 의혹으로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공교롭게도 현재 지금 정치 검사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총체적인 이상한 상황에 대한,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상황에 대한 내용, 사건을 취재한 뉴스버스 김태형 기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형입니다. 네, 사실 김태형 기자는 너무 특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면 안 됩니다. 이분이 특종하는 거는 사회에 되게 어두운 면, 우리들이 네. 정말 믿었던 그분들이 우리를 배신한 내용과 관련된 거라서 사실은 저는 한편으로는 반갑고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이럴 때 안 보고 딴 때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본인도 좀 그런 생각이 들죠. 취재할 때 저도 이제 권력 가지신 분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 반론 취재를 받아야 되니까 취재하면서도 참 이렇게 만나게 돼서 좀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전할 때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무섭지도 않아요? 솔직히 요즘이 검찰공화국 비슷하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좀 나는 마음이 두근두근할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게 엄청 대단한 사건으로 취재를 했던 게 아니라 작은 사건 취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라서 사실 뒤 돌아보면은 이제 무서운 일이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취재할 때는 뭐 별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아직 젊어서 그런가? 그럼 제일 처음에 그럼 사건의 이 취재하기 시작한 발단? 네. 그건 뭐였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의원이 얘기한 게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어떤 내용들이 더 있는지 이제 알아보던 사이에 이제 처남 때 강미정 씨 주변인들을 제가 또 취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우연찮게. 그래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요 마약 사건도 있었다라는 게 이제 저한테 걸린 거죠. 사실은 마약 사건도 있었다. 네, 왜냐하면 그 국정감사에서 거론이 됐던 이제 뭐 리조트 접대 의혹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남편의 마약 투입, 그러니까 대마 흡입 그 시기를 특정하다 나온 사건이었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 사건부터 제가 파기 시작했던 거죠. 시기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데요? 왜냐면 그 남편이 이제 대마를 흡입하고 나면은 그 집에 잘 안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뭐 두문불출하고 이런 연락이 그렇죠. 안 되고. 네, 그래서 그 안 들어온 날짜를 특정하다 보니까 그 크리스마스 그날이 이제 특정이 됐던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1월 3일까지 네네, 그 시간이. 그렇죠. 그때도 남편이 집을 나가 있는 상태였고 그날 그 자리에서 며칠 만에 만났다라는 게 강미정 씨 설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정섭 씨 측 뭐 형님이라 그래야 되겠죠. 이제 누나가 연락해가지고 네. 애들하고 둘이서 그러고 있지 말고 연락도 안 되는데 우리랑 같이 놀러 가자. 여기 가서 좀 힐링하고 맛있는 거 먹고 오자. 이제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애 둘을 데리고 이 젊은 부인이 남편 어디 간지 연락도 안 되고 불안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시기에 이제 가서 보니까 이러저러 하더라. 그렇죠. 그리고 취재를 시작하면서 그러면 왜 이제 이 남편의 마약에 대한 고발을 시작했는가? 네, 예, 그 그것도 부분도 신기해요. 사실은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이제 뭐 이혼 소송에 더 유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신고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애초에 마약 신고는 2월 달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혼 소송은 4월에서 5월 사이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이 그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려고 했다면 굳이 마약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죠. 마약 신고가 앞설 필요는 없었던 상황이죠. 근데 왜 그러면은 마약 신고를, 그러니까 마약을 신고하게 됐냐 물어보니까 2월 6일에 이제 대마를 흡입한 남편이 그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해서 그게 이제 시작이라고 제가 취재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랬냐 그랬더니 폭행, 뭐 약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애들도 좀 문제가 걱정이 됐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집안이 사실은 이 여성분은 프리랜서 아나운서여서 조금 그 신분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태인데 결혼 되게 잘했다. 처음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부잣집으로 재벌집으로 시집을 갔고 배경도 엄청 빵빵한 집으로 갔는데 굳이 네가 뭐 그 정도 하는 거 가지고서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키우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이랬다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YTN 뭐 스타뉴스에서 아나운서도 했었고 그리고 국방부원에서 아나운서도 했었기 때문에 이분이 결혼을 안 했다면 더 커리어를 더 쌓아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거는 좀 그런 거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개인적인 문제로 줄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애초에 처음 시작은 개인적인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혼 이제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리고 이정석 검사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그 처남댁의 이혼 소송에서 나온 얘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지만 이 사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면 개인적인 문제보다도 공적인 문제로 넘어온 상황이 더 큽니다.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이혼 소송이었을진 몰라도 지금은 이 검사 가족의 어떤 비위 이런 것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몰아가려는 분들은 이제 뭐 결혼 얘기도 하고 이혼 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공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맨날 이제 물타기 하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네. 자, 까르띠에 럭키님, 비리 백화점인 것 같습니다. 이러고요. 포코포코님,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군요.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계시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정말 힘 없으면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그냥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올 정도가 돼서 저도 많이 속상한데요. 이분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제 신고했으면 당연히 절차대로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고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제 이러면서 더 좌절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나도 힘 있는 쪽에다가 좀 뭔가 물어보고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김의겸 의원 쪽에다 연결하고 이제 이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애초에 김의겸 의원을 특정해서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언론사에도 그 처음부터 이제 언론사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요. 이게 처음에 기사가 만들어지고 나서야 그 관심을 갖는 거지 저희가 초반에 보도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안 따라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이 언론사에 접촉을 했는지 살펴보면 이 아나운서 하는 동안에 이분이 평판이 굉장히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주변에 방송을 같이 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좀 도움을 주고 싶은 분들이 여러 의원실, 여러 언론사에 다 제보를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의겸 의원실이었던 거지, 이걸 특정해서 또 들어갔던 건 아니에요. 아, 네. 그랬군요. 어쨌든 제일 적극적으로 열심히 또 이제 받아준 쪽도 그럼 김의겸 의원이었나 보네요, 그러면. 그렇죠. 마지막까지 이제 검증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처음 제보를 하고 몇 달 동안은 또 그 언론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갖지는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 취재했던 부분은 다른 언론사들, 그 메이저 언론사라고 불리는 곳에서도 취재를 했던 건데 이게 저희 기사를 보시면 이제 기사를 보고 나서 이게 큰 문제다라고 다들 인식을 한 그런 상황인데 그쵸. 초반에는 왜 그러면 이 인식이 안 됐던 것인가라는 게 저도 좀 의문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큰 사건으로 사실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았단 말이죠. 그렇죠. 자, 이제 봅시다. 이정석 검사의 처남댁 실명 다 나왔으니까 우리도 얘기합니다. 강미정 씨.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월 16일 정도에 그러니까 검사의 처남이자 자신의 남편인 조모 씨를 마약 투약과 가정 폭력으로 신고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신고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품게 된 계기였다. 이제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당시에 정확하게 경찰이 왔었고 네. 처음에는 수사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자기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도 조금 더 취재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라는 부분은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2월 6일에 이제 처음에 신고를 하고 나서 출동했던 경찰관이 자기네들이 뭐를 잘 못해주니까 내일 그 민원실에서 다시 신고를 해라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고 갔다 그래요. 민원실에서 신고 다시 하라고? 네. 그리고 2월 7일에 그래서 수서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는데, 고소를 하는데, 고소를 한 그날도 남편이 이제 탈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눈썹을 밀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계좌 내역을 살펴보니까,
그 제모를 한 데는 21만 원 정도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몸에 있는 털을 다 제모한 걸로 좀 보이는데 그 뒤에도 이제 경찰에다가 진정을 넣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남편이 이렇게 증거인멸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수사를 안 하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강미정 씨가 2월 28일에 다시 서울경찰청에 가가지고 증거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다시 해요. 어머나. 그리고 나서 처음 이제 신고한 날로부터 한 달 뒤, 그러니까 3월 9일에 처음 접수가 됩니다. 그 수사경찰서에. 그 사건 그래서 접수가 된 날은 그 날로 나와 있고, 그 불송치 결정문에 이제 나와 있긴 한데,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한 6번 정도가 바뀌고요. 그렇게 네, 6번 정도가 바뀌고, 그리고 처음 신고는 2월 6일인데 남편을 불러갖고 그 소변을 받고 그리고 그 모발을 제출받은 건 또 5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신고부터 3개월가량 동안 경찰이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경찰에서는 일단 뭐 저희가 처음 취재할 때도 완벽하게 이제 자기들이 수사했다, 퍼펙트하게 했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는 다른 언론사들의 설명하는 것은 이제 3월 말에 그 그러니까 강남에서 납치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코인 사기 때문에, 때문에 그 여자 한 명을 3명이 납치해가지고 그 살인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납치 사건 때문에 수사가 지연됐다라고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첫 신고가 2월 6일이잖아요. 그러면 3월 말이라고 하면은 거의 2달이에요. 그동안 뭐 했는데? 그럼 그동안 뭐 했느냐가 남는 건데, 그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딱 궁금한 거는 2월 6일 날 신고했는데, 네. 왜 2월 7일 날 다시 딴 데다 신고하라고? 그 PD수첩에 나와서 강미정 씨가 이제 또 설명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취재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 첫날 왔던 그 경찰관들은 뭐 어디에서 연락을 받고 철수를 하라고 했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아버지 연락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있긴 있었어요. 아버지 연락은 이제 출동했던 경찰관이 한번 받았었던 네,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마수대에서 출동을 했었는데 뭐 철수하라고 했대, 뭐 그렇게 하고 나서 다 철수를 하라고 가버렸죠.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철수하던 경찰관 한 명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 가족들을, 그 처가 쪽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쪽을 얘기하면서 내일 꼭 민원실에 가서 다시 신고를 하시라고 안내를 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쵸. 그 부분이 되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2월 6일 날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올 정도면 신고는 제대로 된 거고 접수도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배당을 받아가지고 담당 경찰이 찾아온 거예요. 이 집까지. 그랬는데 만약에 윗선에서 누군가가 아주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 수사를 못하게 막았다면, 그리고 신고를 다시 하라 그랬다고 한다는 얘기는 2월 6일에 나오게 만들었던 그 신고나 그 접수는 아예 무마를 시켜버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112 신고 그 기록표를 보면 거기에 이제 명확하게 적혀 있는 게 이 장모님이 그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 이정석 검사 처남매 장모님이, 그러니까 이제 강미정 씨의 어머니죠. 그분이 신고를 하고 거기에 보면은 남편이 마약을 했다라고 이제 신고를 했다라는 내용도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게 사실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왜 다시 신고하라 그러냐는 거지. 그거는 이미 그 집에 왔던 경찰이 자기 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 선에서는 떠났으니,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이걸 수사할 수 없으니 딴 데다가 해가지고 그쪽에서 손 안 닿는 곳에서 수사할 수 있게끔 해라, 이 얘기거든. 그리고 이 3달 동안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상한 것들이 몇 개 더 있어요. 또 뭐냐면 그 5월 말에서야 남편의 모발과 소변을 받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한 달 전에 남편이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하고 와요. 대마가 검출이 되는지. 바로 그거예요. 병원에서. 이런 사람들은 미리 해보고 와요. 그렇죠. 근데 PD수첩에서 그 이번에 방송된 걸 보니까 제가 못 해본 부분인데, 그 병원에 가서 똑같은 선생님한테 이거 검사를 받아봐요. 똑같은 선생님한테? 거기 나온 선생님한테. 근데 여기는 대마가 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이 서류 자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검사를 의뢰한 그 병원에서는 네. 누가 가도 검사의 보고서에는 검출이 안 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대마 검출이 아예 안 되는 종류의 그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건 가짜잖아요.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음성으로 나온 그 서류와 그리고 지금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 2가지가 이 사람이 자기가 마약을 안 했다는 증거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검찰이 따로 뭐 어디다 맡겨서 해보진 않았어요?
이제 강미정 씨가 요청을 하죠. 남편의 썼던 이 대마 카트리지, 액상이 들어있는 대마 카트리지, 이거 조사 좀 해줘라. 그거 줬다면서요, 네, 갔다가. 그걸 줬죠. 근데 경찰이 이 불송치 결정문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건 오염이 돼갖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해놔요. 불송치 결정문에. 근데 그 당시에 강미정 씨한테 안내했던 경찰관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전화 통화하는 내용들을 이제 일부는 또 녹음도 해놓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경찰이 수사가 너무 제대로 안 되니까 기록을 남겨놔야 되니까.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조사를 못한 이유가 남편이 동의를 안 해서예요. 근데 그게 DNA 대조 검사는 제가 이제 국과수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마를 흡입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이제 내부 제보자죠. 보통 마약은 몰래 하니까 뭐 길 가면서 뭐 대마를 피면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부 제보자가 보통 신고한 건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내부 제보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검사까지 안 하고 그리고 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해서 불송치 결정문에는 결국은 이 검사도 못했다. 오염돼서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불송치 결정문에 적혀 있죠. 그러니까 피의자가 제출한 그 아무것도 안 나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힌 검사 보고서는 믿고, 네. 그렇죠? 피의자가 제출한. 그 다음에 실제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그 건에 있어서는 피의자가 또 싫다고 하니까 확인 못한다. 이래가지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너는 결백하네. 이렇게 면죄부를 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마약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만약에 허위 제보였다고 한다면 그럼 경찰에서 더 열심히 수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허위인지 아닌지를 먼저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했을 건데 일부 변호사님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마약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더 열심히 수사를 했을 건데 이게 일부가 의심도 하고 아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제 추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수사 기법이라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기법이라니까요.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기 쉬운 기법이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기법이라니까요.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지만 이게 바로 기법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정말로 이쪽 계통에 잘 있는 사람들은 이 기법을 잘 활용합니다. 그게 바로 검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해가지고 아무 증거도 나오지 못하게 초창기에 말아먹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자, 강미정 씨가 어쨌든 폭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뉴스버스도 열심히 했고, 이제 몇몇 매체가 또 보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수사기관의 입장이나 태도가 달라지던가요? 일단은 제가 처음 취재한 이후에 제가 수서경찰서 맨 처음에 취재했던 그 마약수사 담당하는 그 부서에 전화했을 땐 제 전화를 잘 안 받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처음에 이정섭 검사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 탄핵을 하려면 나를 탄핵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네. 지금은 수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왜 그런 거예요? 갑자기 이원석 총장은 왜 또 태도를 바꾼 거예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얼마 전에 한국일보에서 단독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저는 한국일보 단독 보도 내용은 이제 처가 관련해서 뭐 일반인들에 대한 범죄 기록을 조회했다, 조회를 사주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왔는데, 근데 이거는 조회를 사주했다라는 그 내용보다도 사실은 그 보도가 출처가 어디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검찰밖에 모르는 건데 그렇죠. 그런 보도가 나왔다는 건 결국은 이거는 뭐 막을 수 없는 것들이 뭔가 발견된 것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을 수 없는 여러 가지가 발견이 되었고 그 중에서 가장 약한 것을 대표 범죄인 것처럼 내보내가지고 그냥 면죄부 주려고 그러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 한창 우리 한동훈 장관님께서 그 멋지신 한동훈 장관님께서 난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은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셨으면은 마약 관련된 범죄가 들어오면 어쨌든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들도 막 많이 해가지고 들어왔으면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지난해에 벌어진 그 이태원 참사 때도 모두가 이제 봤지만 마약 수사는 경찰관들이 특진하고 승진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래서 마약 수사 때문에 이태원 참사를 못 막았던 것 아닌가라는 내용들이 나올 정도로 경찰에서 그렇게 중점적으로 했던 사건들인데 지금 내부 제보자의
증언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사용했던 그 대마 카트리지 같은 게 네. 남아 있는데 그 수사를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 그 부분은 사실 의문이 남죠. 그러니까. 그리고 경찰이 강미정 씨한테 했던 얘기도 너무 황당한데 그런 거예요. 변호인 상대 측에서 당신이 이 자고 있는 그 남편이 자고 있는 사이에 입에 갖다 대가지고 이게 그럼 DNA가 들어갔다고 주장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의 변호인이? 아니 경찰이요. 경찰이요? 네, 남편의 변호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쪽에서. 그리고 당신 이거 당신이 쓴 게 당신 게 아니고 남편 거기 때문에 절도죄가 될 수 있다. 근데 이 말은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걸 남편 거라고 경찰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확신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계속 포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네, 경찰이? 네. 왜요? 협박해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제보자를? 예, 저도 그래서 그 똑같은 질문을 강미정 씨한테 했었어요. 경찰이 협박한 거냐고. 증거 조작범이라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와, 왜 그래요? 그 경찰은 누구예요? 그 마지막 이제 불송치한 경찰관이에요. 불송치한 경찰이에요? 네, 그분들이 이제 불송치한 경찰 그리고 그 앞에 뭐 형사 과장 뭐 이런 분들이 강미정 씨한테 그렇게 지적을 했었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었고 그리고 강미정 씨 주장에 따르면 그 핸드폰에 있는 이제 SD 카드 증거 목록에 써놓는 것까지도 자기가 받고 SD 카드라고 써놓는 걸 받고 그리고 이제 보통 경찰서에서 그 포렌식을 해야 되면 경찰청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서경찰서에 있던 거 그 서울경찰청으로 가갖고 이제 포렌식을 하려고 하니까 증거 목록에서 있었던 SD 카드가 없으니까 서울경찰청에서 이거 어디 갔어요? 라고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황해서. 그랬더니 그 수서경찰서 경찰관은 별로 이제 시큰둥한 반응으로 뭐 가타부타 얘기도 하지 않았고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너무 황당한 거는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계속 보이는 형태 중에 하나가 강미정 씨한테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3대를 같이 제출을 했었어요. 근데 휴대전화를 제출했을 때 2대가, 그러니까 강미정 씨가 반환을 받으려고 했더니 2대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하려고 또 경찰이 또 전화를 해요. 이거 제출을 하셨다는 거죠? 아, 이거 가져가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중앙지검에 보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2대가 있었던 거예요. 어머. 근데 변호사도 얘기를 해주지 않았고, 경찰도 그 당시 중앙지검에 보냈다고 할 정도로 파악이 안 된 상태였던 거죠. 아니, 누구 변호사 사무실 말하는 거예요? 남편의 변호사 강미정 사무실? 씨의 변호사 사무실에서요. 그럼 강미정 씨가 변호사를 잘못 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변호사를 잘못 썼다라고 해서 단정 제가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변호사가 지금 의뢰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지금 경찰이나 상대방 측하고 짬짬이 된 느낌이 나는데요. 저도 그렇게 이제 느낌을 받고 제가 변호사로서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 느낌을 받고 강미정 씨한테 그러면 이거는 뭐 이의 제기는 하셨냐 뭐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그게 이제 첫 번째 변호인이에요. 첫 번째 변호인. 그래서 이 변호인들이 그런 2대가 없어졌다는 것도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결국은 이제 그 변호인들은 사임을 하고. 포섭됐네, 그러면.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변호인을, 2번째 변호인을 이제 선임을 하는데 이 강미정 씨의 걱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자꾸 변호인을 바꾸면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잘못했으면 바꿔야죠. 네. 근데 법 쪽에서 혹은 이제 뭐 법원에서 봤을 때 그렇게 자기를 나쁘게 보면 어떡하는지에 대한 공포심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네. 단순히 사임의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왜냐하면 의뢰인이 증거를 하라고 갖다 줬는데 그걸 의뢰인에게 말도 안 하고 자기가 결국 감춘 거나 마찬가지고 제출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지금 그랬다는 건데 그 변호사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냥 그대로 그냥 난 사임만 하고 날 어떻게 볼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끝날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왜 그랬대요, 그 변호인은? 제가 그 변호인한테까지는 이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강미정 씨가 하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건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을 보면 이 수사의 문제점도 있지만 이제 왜 변호사들이 이렇게 했을까라는 이제 의문점이 남는 왜 부분도 있어요. 그러겠어요? 뻔하지. 검사님들하고 척지기 싫은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는 사건 안 맡아요. 그런 사건들은 사실 맡아줄 사람이 없어요. 강미정 씨가 초창기에 나와가지고 그랬죠. 내가 이런저런 걸 가지고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돌아다녔는데 안 되더라. 그런데 결국에는 겨우 했지만 또 이렇게 벌어졌다 일이. 변호사들 자기네들 다 아는 사람들이고 먹고 살아야 되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 맞죠.
저한테도 와도 못 맞았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네. 내가 지금 허탈해서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왜 그랬겠어요. 참, 이게 한심한 상황입니다. 물론,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제 미루어 짐작컨대 변호사로서 내 오랜 나의 경험과 나의 촉과 이런 여러 가지를 미루어 봤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 이정섭 검사 천안 마약 투약 사실 누나들도 다 알고 있었다. 오로지 이정섭만 몰랐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 카톡 내용들을 보면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둘째 그 누나 그리고 첫째 누나 이렇게 이정석 검사의 부인이 첫째 누나고 그리고 이제 둘째가 있는 건데 그분들과 강미정 씨가 나눈 카톡 내용을 보면 이게 대마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족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일주일은 더 있어야지 약 기운이 빠진대 뭐라고 한다던가 우리가 찾아볼게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사실상 가족들은 대마를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만약에 가족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정석 검사만 몰랐을 리가 있는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의혹을 제기할 수 있죠. 아니, 그 말이 안 되는 게 리조트 갔었다면서요. 크리스마스 그렇죠. 이브부터 1월 3일까지 코로나를 문 닫은 그 리조트에 가서 접대를 받았고 접대를 해준 이유 중에 하나가 남편이 두문불출되고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애기 둘만 데리고 있는 그 세대기 안타까워서 누나네 식구들이서 특히 이정석 검사가 밥 먹고 놀다가 이래가지고 갔다면서요. 그걸 왜 몰라요? 그게 이제 안타까웠다고 표현하면은 좀 그렇고 그 보통 남편이 그 대마를 하고 외박을 했을 때 이 강미정 씨와의 다툼이 있으니까 누나들이 완충제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중간에 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사실은 이제 아기가 아파가지고 안 가고 싶었는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 됐다라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도 분명히 누나들한테 이 사람 이래가지고 연락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속상해 죽겠고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당연히 했다고 해도 했겠죠. 당연히 안 할 수가 그렇죠. 없는 거죠. 그 일 때문에 지금 서로 싸운 건데 말하자면. 근데 이정섭 검사가 그걸 몰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꾸 언론에서 몰랐을 거라는 식으로 빠져나가게끔 뭔가 여지를 남겨주고 하는 것도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니까 자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제 또 보도 나온 것 중에 오히려 이정섭 검사의 그 처남이, 그러니까 강미정 씨 남편이 강미정 씨를 엮고소했다. 네.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 누구에 대한 무고이고 누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겁니까? 저희가 취재를 하려고 또 이제 이정석 검사에게 반론을 받으려고 또 연락을 했는데 이정석 검사의 설명으로는 이제 본인은 관여를 한 게 없는데 그 본인에 대해서 거론하는 거에 대해서 처가에서 명예훼손 그리고 무고로 고발을 했다라고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정섭 검사의 명예가 훼손된 것에 대해서 처남이 미안하니까 대신 고발해줬다? 네, 근데 지금 본인이 본인은 아니라? 근데 이 강미정 씨는 아직 소장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고소장 원래 안 받아요. 네. 고소장은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누구를 고발을 했는지도 사실은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고인지도 아직은 강미정 씨도 확인이 안 된 상태라 그 부분은 이제 저희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된 게 이 고발이 11월 9일에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그 강미정 씨랑 그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그 취재를 같이 했던 분들한테 통신기록 조회를 요청을 했는데 11월 9일에 저희가 다 통신기록 조회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발장이 들어간 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강미정 씨를 취재를 거의 뭐 이제 10월 17일부터 해왔잖아요. 근데 11월 9일에 이 강미정 씨와 연락을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신기록 조회를 하면은 검찰의 중앙지검에서 통신기록을 조회한 그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제 추측으로는 검찰에서 계속 강미정 씨에게 여태까지 썼던 전자기기를 다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참고인인데. 그리고 지난주에 검찰의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이다 라는 게 또 이제 검찰발 뉴스로 또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 강미정 씨에게 전자기기를 요청하는 것과 그리고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걸 검찰이 이렇게 흘린다는 것은 이 강미정 씨에 대한 수사를 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정리를 정확히 해드릴게요. 네.
강미정 씨를 피의자로 만들어서 강미정 씨와 연결해서 강미정을 도와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통신기록 조회하고 계좌번호 조회하고 모든 정보를 다 확인해 보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거 하려면 결국은 그 사람이 피의자가 돼야지 피의자의 동의 없이 본인들이 마음대로 조회를 할 수 있거든요.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으로. 그렇죠. 근데 참고인이 된 상태에서는요. 참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한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피의자로 만들어서 수사를 그러니까 수사의 포인트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 사람들이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수사를 하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말을 못하는 걸 설명해 주셔서.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재하면서 혹시나 싶어서 많은 분들한테 강미정 씨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한테 통신기록 조회를 한번 요청해 봐라. 예, 통신사에 한번 확인해 봐라 했는데 강미정 씨, 그리고 몇몇 분들한테는 제가 11월 9일에 공통된 사건으로 사건 번호가 나오잖아요. 그 사건 번호로 이제 검색이 됐던 것은 저희가 확인이 됐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미정 씨 지금 위험하지 않나? 지금 그 집에서 나왔나요? 집에서요? 네. 남편하고는 지금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이혼 소송하는 그 주소지를 보면 따로 살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애기들하고 남편하고는 면접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직 이혼 소송 중이라 아직은 지금 제가 그 부분까지는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아기를 또 뭐 불모 삼아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이혼 사건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또 어제 나온 기사하고는 또 다른 실질적인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고소의 목적이나 고소의 주체 혹은 고소의 당사자가 이렇게 다르군요. 근데 왜 보도에는 또 그렇게 나왔어요? 그게 지금 보면 그러니까 강미정 씨나 아니면 강미정 씨 측의 변호인한테 확인한 기사들은 아닌 것 같고요. PD수첩이나 그런 방송에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금 쓴 걸로 보여서 이게 실질적으로 다 확인을 해서 쓴 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보도된 내용과 이런 그동안에 취재한 내용과 실제 당사자에게 물어서 확인한 결과들을 종합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고소장을 정보공개 통해서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사실이 아니거나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하고 정정하고 보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태형 기자에게도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잠시 후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정리해 보면 우리가 또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금요 시사계의 대장입니다. 대장. 예. 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감기 걸리신 거예요? 몸이 좀 안 좋아 보입니다. 예, 이번에 아주 독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꿋꿋하게. 꿋꿋합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요즘 극장가에 12.12 군사반란 다룬 영화가 흥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의 봄. 네, 봤습니다. 아니, 사실은 극장가가 다
안 좋은데 모든 영화들이 다 거의 참패하고 막 그랬는데 서울에 보면 MZ 세대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참 뜻밖이에요. 네. 예. 그러면서 뭐 심박수가 막 그거 보면서 흥분해가지고 심박수가 뭐 얼마나 뛰었다 막 이런 거 사람들끼리 박동기 서로. 뭐 갖고 다닌다고. 네, 네.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정의감에 대한 갈증이라고 봐요. 아, 예,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뭔가 이 사회, 정치 모든 게 뒤섞여 있고 엉망진창이 된 가운데서 이게 공정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어떤 정의에 대한 갈증이 커지다 보니까 네. 그 영화에 이입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전두환 보안사령관 극 중에선 전두광으로 나오지. 전투광. 예, 네. 그런데 저기 그냥 대통령 국방장관 무시하고 권력 그냥 찬탈해 버리잖아요. 네. 거기에 저항했던 장군들은 아주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니까 이럴 때 끌어오른다 이 얘기인데 지금 저기 검찰총장 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 대통령 법무부 장관 다 무시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권력을 뺏은 거 아니에요. 네. 난 이거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보는데.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주로 수사기관의 장이었어요. 그렇죠. 단순한 군사 쿠데타가 아니에요. 군인들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사정기관의 장들. 군인들이 총칼을 갖고 있다고 해서 쿠데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합수본부장으로서 김재규 수사를 하면서 정보와 그다음에 그 감청 능력 이런 사조직을 거느렸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군인이 쿠데타를 한 게 아니라 전두환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검찰공화국이다, 뭐 검찰 쿠데타다. 난 그 말 아니라고 봐요. 그건 윤석열의 쿠데타예요. 그러니까 검찰 특수부가 사조직화돼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인공만 바뀌었지만은 동일한 스토리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또 기업에 보면은 성실한 기업가가 어느 날 털리고 또 저기 대기업에 무자비하게 당하고 또 청년이라는 이유로 기회를 뺏기고 무언가 우리 사회가 바로 저런 그 정의의 결핍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거에 자꾸 이입이 된다는 거예요. 이입이. 내 얘기다. 지금 현재 얘기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이 주제로 몇 번 방송했지만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어요. 네. 그런데 항상 독재자는 무능한 권력자와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요? 히틀러가 총리일 때 어떻게 정권을 잡습니까? 힌덴부르크 대통령이라는 아주 무능한. 그렇죠. 아주 무능하죠. 거기서 정권을 수여받아 소수당 대표가 정권을 잡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두환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최규하와 노재현 국방장관, 최규하 대통령과 노재현 국방장관이라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그 두 명의 세트가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윤석열이 잡을 때도 전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에 한몫을 했다고 봐요. 네. 예. 원래 독재자는 큰 권력의 기반이 없이 이 떠오르는 권력은 갑자기 잡기 때문에 그건 누군가 비호를 받아야 돼. 그게 바로 무능한 권력이 항상 그때 같이 뭐 어떻게 등장한다. 무능했어요 그러면? 아니 네. 저기 그 전두환이 자기 상관 육군 참모총장을 연행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이제 이걸 수습해야 되는데 도망갔잖아요. 한미연합사로. 네. 그러니까 행방불명이 돼버린. 그 사이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최규하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각하 제가 해주십시오. 이거 제가 안 하면 반란이 돼버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장관 데리고 와. 그러니까 국방장관 찾으러 다녀. 없어. 그러면 이 정도로 시간을 질질 끌면 최규하 대통령이 이제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저 반란군들 저거 거기에다 노재현 국방장관도 그렇지. 저 국방부 복도에서 잡혀와요. 나중에. 아니 무능하다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무능해 그래? 지 책임이잖아. 이 민주 헌정을 수호해야 돼. 그렇죠. 그러더니 반란군 편에 또 쓰네. 나중에. 참네. 그러니까 한 줌도 안 되는 하나회가 국가를 거덜내는 거고 그때 그 쿠데타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듬해 삼청교육대와 5.18 광주민주화행동이라는 더 큰 비극으로 이 나라가 치닫고 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다 밝혀지지 않은 그 피와 희생 이런 것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0년이 더 지났는데도 아직도 치유가 안 되는 이 뻔뻔스러움에다가 거기에 전두환 천수를 누리고 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저기 저항을 하던 정병주 특전사령관 큰 부상도 있고 연행이 됐지만은 그때 그걸 저 비서실장 김호랑은 총 맞아
가서 현장에서 즉사했고 즉사하고. 또 장태환 수경사령관 그 영화의 주인공이죠. 저기 연행돼서 물고문 전기고문 다 당하니까 충격으로 부인이 실명을 해. 그래가지고 부인이 어디 요양원으로 가는데 거기서 실족을 해가지고 사망을 하고 아버지도 사망을 해. 그 화병으로. 그런데 죽은 그 배경옥 그 장태환 사령관의 미망인의 그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보상 변호사가 노무현이에요. 그때 노무현 변호사가 와서 도와줬죠. 네. 그 진짜 군인들의 그거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같이 비극으로 끝나고, 정치보복이 얼마나 가혹했냐 하면은 강창성, 옛날에 하나회를 수사했던 보안사령관은 삼천교육대 보내버렸어요. 어머나. 쓰리스타를. 삼천교육대. 세상에. 이등병으로 다 강제 예편시켰고, 여기서 얘기했던 사람. 네. 그 다음에 헌병감, 육군본부, 네. 김지은인가 그 장군, 원스타. 거기도 가혹하게 끌려가가지고 모진 고문당하고, 불명예 예편하고.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정이 풍지박산이야. 나쁜 일 한 사람들은 좀 혼이 좀 나고, 뭐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고 어쨌든 정의로움과 올바른 가치관을 향해서 움직인 사람들은 어쨌든 결국에는 그걸 인정을 좀 받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 뭔가 기여했다는 정말 작은 인정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작은 소망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나쁜 짓 한 사람은 그걸 계기로 해서 더 잘 살게 되고 더 떵떵거리게 되고 더 큰 권력을 손에 쥐게 되고 그게 오늘날 이게- 검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게 못 살겠어요. 이입이 된다니까. 왜 지금 이 결핍, 정의감의 결핍이 왜 나오느냐. 네. 저 40년도 더 된 일을 가지고. 마약 수사를 지 동생이라고 빼주고. 주가 조작을 해도 영부인이라고 빼주고. 네. 아니 이게 도대체가 백주대낮에 이 나라 검찰공화국에서 벌어지는 게 5공화국하고 똑같아요. 거기에다가 5공화국 때 그 대통령은 국회 해상권이 있었어요. 그거 지금 부활시켜야 된다는 거 지금 아닙니까? 그 얘기가 나온 것도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조경태 의원이. 어떻게 국회 해상권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죠? 네, 8차 개정 헌법. 그게 전두환이 만든 헌법이에요. 그리로 되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번 총선에 약진하고 이런 식의 어떤 5공식 그 발언이 나오고 뭔가 이 공권력이 정의롭지 못하게 행사된다.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면은 이제 새로운 세대에는 정의감은 이 결핍이 커지는 거죠. 네. 언제 정의는 실현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50 닮아가는데 어디까지 닮아? 이거 완전히 내가 보기엔 50화국이야. 진짜요? 그건 큰일 나는데. 완전 50화국이에요. 지금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콘텐츠 자체가 가진 힘으로 서울의 봄을 사람들이 처음엔 찾지만 결국 현실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분노라는 감정으로까지 유발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영화가 가지고 있는 분노 게이지를 높이는 힘이 이 12.12 사건을 잘 아는 4050 세대뿐만 아니라 2030 세대에게도 똑같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50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이 책을 쓴 잘합니다. 김충식의 가천대 특임부총장, 불의가 정의를 드라마틱하게 누른 시대상을 보여주는 영화 내용. 이게 정말 핵심이거든요. 불의가 정의를 딱 찍어 누른 그 시대상. 이걸 보여주는 이 영화 내용에 국민들의 마음속 분노가 이제 막 분출한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관객들은 자유와 인간이 역주행하는 것을 막자는 교훈, 불의가 지배하더라도 정의가 관철될 수 있다는 각오, 이런 것들을 되새길 수밖에 없는데, 현실이 녹록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막 대리만족을 하다가 말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뭐 서울의 봄 한번 보시고요. 부산 엑스포 유치 결국 실패로 끝났는데 사실 저는 실패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언론에서 띄워주는 걸 보고 황당했긴 했어요. 아니, 다라던데 저 대통령 혼자만 몰랐어요. 아니에요. 대통령 혼자 모르는 게 아니라 대통령도 몰랐고 언론들도 몰랐어요.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막판에 막 띄우는데 뭐라고 했냐. 부산의 100만 평 행사 부지에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그리고 잘못될 수가 없었다고 믿는 근거가 이거예요. 90개국 정상과 150회에 달하는 정상회의. 아니 무슨 5천억 원이 넘는 공적 개발과 대외 원조. 웬일이에요. 여기에다가 거의 연중 순방. 이러는데 어떻게 실패하냐. 이러니까
전형적인 이게 한스 모겐소란 정치학자가 얘기한 전략적 자아도취 상황이. 자아도취가 딱 맞네. 자아도취 상황인데, 이게 외교에서 강서 보궐선거예요. 그때도 이기는 줄 알았거든. 외교의 강서 보궐선거예요? 그때도 17.18%로 졌거든요. 네. 근데 박빙이거나 이기는 줄 알았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번에 또 투표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최소한 60표 이상은 얻었을 걸로 계산한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윤 대통령으로 넘어가기 전에 원래 회원국 우리를 지지했던 회원국이 33개국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29개국으로 떨어지는 게 말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5천억이 넘는 시간에 대통령의 국정에너지의 절반은 투입했던, 입만 열면 부산 엑스포 하는데 이거 다 말하자면은 부산 시민들한테 희망 고문한 겁니다. 희망 고문. 근데 아니 저는 희망 고문도 아니고 우리를 속였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황당무계한 게 가능하다는 게,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 외교부 국정원이 거의 기능마비라는 얘기예요. 국정원 지금 또 세 번째 지금 갈리면서 난리 났지 않습니까? 난리 났어. 기능마비고 이거 표 계산 다 되거든요. 그럼요. 정보 활동을 하면. 그럼요.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은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무능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이 동네를 정말 다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취임해가지고 뭐 장관도 마찬가지지만 도대체 한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뭐든 하면은 심지어 야구도 지고 보궐선거도 져. 아니 게다가 PT 사우디아라비아를 그렇게 욕하면서 그거를 그 앞에다 틀어대고 나중에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 뒤에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전략적 자아도취라는 개념을 잘 보면은 주변에 자존감이 낮은 참모들만 배치를 해서 지배하려고 그러고, 자존감이 높은 참모가 직언하는 걸 원천봉쇄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떠나가고. 그러면 다들 지배당할 만한 고만고만한 참모들 직언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요런 참모들이 이제 주변에 배치되고, 그 다음에 정치적 경쟁자나 라이벌은 악마화 하다 못해 접촉조차 안 하려고 그래요. 네네. 그 다음에 자신이 결심하고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행동해. 그러니까 사실은 독재도 피곤한 거야. 부지런해야 독재도 되지. 그렇죠. 게을러서는 독재가 안 돼요. 이걸 다 해야 돼. 만기칠람.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전략적 자아도취 지도자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대신에 한스 모겐소는 이런 어떤 지도력을 배격하고 전략적 감정이입을 하라 그랬어요. 그건 뭐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북한이면 북한, 네. 하마스면 하마스. 왜 저랬을까? 왜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질문을 하고 감정이입을 하는 사람이 외교에서 필요한 어떤 자세라고 그랬거든요. 그 자아도취냐 감정이입이냐, 우리가 이 사이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아도취로 간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참모들은 정말 있으나 많아요. 60분 얘기하면 59분을 지가 얘기하는데 누가 뭐라 그랬겠어. 네. 이거 감히 누가 아니라 그랬겠어, 이거. 그렇죠. 이거. 그렇죠. 대통령이 기라는데, 해를 달이라는데, 네. 달을 해라는데, 누가 아니라 그러겠어, 이거. 그것도 그렇고요. 이번에 명품백 얘기도요. 사실은 뭐 이게 함정 취재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난리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명품백을 받기 전에 그분을 만나러 가는 황 목사라는 분이 혹시 카메라 같은 거 가지고 들어갔을까봐 그 보안이 확인하고 들여보냈잖아요. 휴대폰도 놔두고 들어가죠.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몰카가 찍혀요? 그러니까 보안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 나라에? 그러니까 손목 그거는 생각을 못했을 시계인 줄 알았겠지, 시계인 줄. 아니 그거를 왜 생각을 못해요? 이렇게 해봐야지. 경호처가 그때 초토화됐을 때 아닙니까? 용산으로 간다, 한남동으로 간다. 그때 용산에서는 경호처 101단에서 그 경찰 조직에서 실탄이어서 빨리 잃어버리고 아주 북새통이었죠, 북새통. 거기에다가 여름에 아크로비스타에 갇혀가지고 대통령 못 나오지, 주변 경호해야지. 내가 보니까 완전히 이제 경호처 넋이 나갔을 때예요, 그때. 이게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뭐 그냥 찍어 먹어봐야 하니 말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멘탈은 확실히 보여줬어요. 네,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뭐라고 할까, 권력에 대한 허영심과 자기의 잘못된 주인의식이 결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단순한 여사의 신분이 아니라 이 자기가 서포터즈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휘젓고 다니는 사실 원래 루이 16세의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렇게 나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 오스트리아 귀족으로 시집 와가지고 원래 아름답고 기품 있고 그렇게 나쁜 여자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 지경이 됐을까? 왜? 왜요? 아니 그거는 저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의 어떤 프랑스를 자기 걸로 착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그 비논리적인 어떤 그 왕정에 그래가지고 민중들을 화나게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에드먼드 버크가 그 비참하게 네.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죽는 걸 보고 보수주의 책을 쓴 거예요. 그게 오늘날 보수주의의 기원이 된 거고 프랑스 혁명 비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건희 여사를 보면은 저게 왜 마리 앙뚜아네트냐 하면은 어떤 자기의 그 경계선이 없어요. 그러면서 무언가를 네. 이렇게 내 맘대로 나만큼 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제가 이 나라를 제일 걱정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이번에 지금 드러난 문제가 세 가지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선물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보고, 그러니까 먼저 보내고 티타임을 제안하니까 오케이를 해주더라. 이게 뇌물이냐, 뭐 아니면 지금 그냥 단순하게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이냐. 보세요. 선물을 주겠다는 사람은 무슨 목적이 있어 오겠지. 그 전에 뭐 일면식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거 뭔가 위험하네 라고 원래 하면서 안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선물을 보내고 뭐 이러면서 티타임 좋아요. 뭘 다 가져오시고. 이러면서 약속이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두 번째, 미팅하는 도중에 전화를 했는데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녹취나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런 식의 인사청탁을 아주 그냥 수시로 받아왔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또 오케이도 해주고 뭐도 해왔던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대통령 부인이 몰카에 찍혔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아무도 이 감시 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하더라. 공사 구분이 안 되더라. 이게 진짜 총체적으로 지금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이것들이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내가 이 권력의 정점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의식. 이것이다. 지금 이게 문제인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정작 본인은 모른다는데. 몰라요. 그래서 예. 이 권력이 가져야 될 절제력과 어떤 신중함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오지랖 넓게 내가 다 챙기는 게 내가 걱정하고 애국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영부인 같으면 이런 전화 통화 자체가 불가능해요. 부속실에다가 신청을 해놔야 이게 응답이 되는 거지. 이렇게 직접 카톡으로 한다는 거는 뭐 거의 그냥 강남의 아주머니들끼리 하는 거지. 국가의 영부인들이 카톡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 자체도 상식 바뀌고. 사실 나도 전화번호 있는데. 그래요? 예. 한번 해보지. 저도 사실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를 만나서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시라고.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양반은 자기가 영부인이라는 것보다는 봐봐요, 있잖아요. 있네. 아니 그런 거 있었으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좋은 데 가지. 나도 그래서 전화 한번 해볼까 하다가. 전화했으면 됐을 건데 둘이 그럴까요? 죽이 잘 맞았을 것 같아. 진짜요? 네. 참네요. 아이고, 더 이상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김준대 의원님, 정의당 대변인 맡고 계시니까 선거제 얘기 잠깐 여쭤볼게요.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만났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병리평 퇴행 막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대표가 이제 즉답을 안 했는데 나중에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우리 어쩔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 정확하게 한 얘기는 권역별 비례 플러스 병리평은 최악이다. 이렇게 되면은 두 번 허들이 있는데 소수당에는 일단 병리평이란 자체가 이제 파이가 줄겠죠. 그렇죠. 아마 비례 정당은 이제 확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병리평인데 권역별로 쪼개면은 세 개 권역으로 쪼개면은 대략
한 권역당 15명의 비례를 배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전국 단위로 하면은 40등도 47명 아니니까 국회의원이 되는데 이렇게 권역별로 짜게면은 15번 내에 들어야 국회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소수 정당은 씨가 마르겠죠. 없어져요. 그래서 권역별 병립형은 안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고심을 하더라고. 굉장히 고심을 하더라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한둘이겠어? 그렇죠. 저기 뭐 진보당 쪽, 촛불 쪽, 뭐 또 진보 원로 뭐 하는데 압박은 강하게 받고 있어요. 여러 네. 군데서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면에서 어떻게 될지가 아주 그 초유의 관심사고,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이런 문제보다도 중요한 거는 네. 윤석열을 이기기 위한 다수파 연합을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지금 이 결심이 본질입니다. 저번에 위성정당 창당은 그 다수파 연합이 깨진 거예요. 네. 그래서 대선에 진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탄핵연대, 개혁입법연대, 거기에다가 패스트트랙으로 간 선거법 개혁연대는 제가 알기로 확실히 이 나라 정치에서는 다시는 그 한동안 보수 집권이 불가능한 네. 다수파 연합을 만들고 성공한 기획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 때 깨진 거예요. 그 결과 민주당 모든 걸 단독으로 다 집권하고 단독으로 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결국은 대선에서 집니다. 네. 다수파 연합이 가동 안 돼요. 그러면 지금은 민주당이 비례대표 몇 석 더하냐, 소수당이 이걸 더 가질 거냐 마냐 하는 거는 네. 새로운 어떤 그때 당시 무너졌던 다수 대연합을 다시 복원을 하고 네. 저 보수가 집권 못하도록 나머지 반윤을 다 직결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선거제 개혁이에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 의미는 다 무시하고 뭐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서 10석 뺏긴다 어쩐다. 그 10석 더 얻으려고 저번 선거에 그러다 대선 놓친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경고했었어요. 그러면 좋아요. 그런 식의 뭐 책임감, 그런 식의 이 상황에 대한 인식, 그래서 정치를 조금 더 좋게 만들어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은 민주당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게도 그런 걸 물어보셨어요? 김기현 대표는 이런 얘기를 적대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거기는 무조건 병립형이죠. 네, 그러니까요. 제 말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양당 네. 체제하에 병립형입니다. 그런데 네. 가끔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네. 그 지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서울시가 거의 80% 이상 민주당이 싹쓸이했잖아요. 네. 그 연동형으로 했으면은 40%는 국민의힘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병립형으로 하니까 지방의회를 완전히 내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8, 90%를 민주당이 서울 경기가 다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데도 연동형으로 하자, 준연동형으로 하자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러다가 네. 국회의원 선거를 보니까 계산서가 달라진 거지. 이번엔 지역 정당에 그래도 쓸만하죠. 그리고 저기 연동 병립형으로 가자는 거는 또 위성 정당 창당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번 선거에서. 네. 그렇게 하겠다는 지금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병립형으로 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비례 의석 다 우리가 싹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예요. 니네 안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면 니네 다 가져가라. 우리는 그래도 명분을 지키란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막강한데. 아니 그 얘기를 지금 저기 군소정당하고 대화를 네. 시작해야 되는 게. 네. 그때 정의당이 조금 그 총대를 매가지고 같이 좀 의견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현실을 그래서 인정하고. 자꾸 얘기하러 가죠. 항상 우리가 찾아가고 거기서 그냥 경청하죠. 항상 그렇지. 내 말은 현실을 좀 인정해달라는 거지. 지금 자꾸 아니, 이렇게 그 이상을 해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현행법이라든가 뭐 어떤 그 준연동형제라도 정의당은 만족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완전 병립형으로만 회귀하지 완전 마라. 병립형만 아니면 된다. 그것만 아니면 중간 정도에서 타협할 수 있다. 거기에다 비례 1, 2번을 다른 당에 다 내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의당은. 네. 그러면 상위 순번을 다 내놓겠다. 이 이상 양보 없거든. 그래가지고 많이 모으자. 그렇게 해가지고 연합 정치를 하자. 이 네. 얘기인데. 네. 그리고 병립형만 아니면 된다. 이런 얘기 다 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그렇게 뭐 그렇게 잘못된 얘기입니까? 아니 잘못했던 건 아닌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좀 안타까워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정의당은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준연동형으로 해서 이제 의석수도 많이 이제 가져가 놓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이중대처럼 행동하고 모든 비난은 민주당에게 하고 이제 이랬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일부 이 역사의 퇴행에 정의당이 책임이 있다고는 전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비대위로 간 거예요. 분명히 정의당이 이 역사의 퇴행에 책임이 있다. 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연합전선이 그 전에 붕괴되어 있다는 거는 네. 더 큰 책임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다시 탄핵연대가 부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제 민주당에게만 모든 것을 니네가 다 좀 양보해라, 뭐 좀 해라 이러니까. 아니 양보할 건 해야지. 그러면 다 내놨는데 여기는 그러면은 그 정도 양보가 안 된다면은 뭐 저기 그거 의성매석에 결국 뭐 정권 또 내줘야지 뭐 그거야. 아이고 그거, 하여튼 어렵습니다. 요거 시간이 다 됐지만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김명수 합참의장 결국 또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하셨네요. 했어요. 이거 어떻게 돼? 남북한 대치가 이렇게 어려운데. 아니 저기 이것도 전략적 자아도취예요. 힘에 의한 그 평화, 북한을 군사 합의고 뭐고 밀어붙이면 굴복하고 양보할 것이다. 아이고 이게 바로 자아도취.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김태효 비서관이 2009년에 임태희 당시 노동부 장관이 북한하고 비밀 마크 대화를 했잖아요. 그 판을 다 깨고 힘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러다가 그 잘린 거 아니에요? 2010년에 네. 천안함 면평도 사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자아도취자가 김태효예요. 이번에 똑같아. 이번에. 그래서 북한이 GP에 이미 중화기 설치가 들어갔는데 이건 명백한 신호거든요. 명백히 안보 위기 신호인데 이 경고가 안 들려 쟤들한테는. 안 들린다니까요. 이제 뻘짓 나고. 그러면 이제 더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난 거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거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죠.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는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들어있는지 궁금할 때 점검 받아보십시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든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 1644-1236으로 하시면 되고 010-7613-3303으로 문자 남기시면 언제든지 연락드린다고 합니다. 영신이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주말이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가 아니죠. 오늘 지금 주말을 향해서 가는 금요일이죠.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인데요. 나가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방송 못 보신 분들 주말을 이용해가지고 차근차근히 잘 봐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